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모두 다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1% 이상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등 중국에서 모델 Y가 완판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국 시장에서는 순환매 차원에서 2차 전지 쪽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환매 장세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이 우세합니다. 2차 전지의 분위기도 좋고요. 조선과 엔터 쪽도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 등 대외 변수는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출회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이제 1월 시장이 개장한 지도 꽤 된 거고요. 1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1월 절반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봤더니 한화그룹주들 그리고 SK그룹주들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SK그룹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SK그룹주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CES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는 관람평을 아주 길게 남긴 리포트들을 연이어서 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영증권에서는요. SK그룹 관련 리포트를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SK그룹의 AI 삼신기는 HBM, 유리기판, 액침 냉각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이 세 개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HBM,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유리기판 쪽 꽤 많습니다. 액침냉각 쪽도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앙에는 SK그룹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2025년에 CE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전시관의 입구라고 합니다. 혁신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의 문을 지나야지 SK 전시관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혁신의 문을 지나면요. 세 가지 코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코너는 AI 데이터 센터이고요. 두 번째 코너는 서비스, 세 번째 코너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세 개 가운데 신영증권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특이했고 특징적이었고 혁신적이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코너로 가면은 먼저 SK하이닉스 코너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요. 이번에 HBM을 공개를 했고요. AI 서버에서 생기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HBM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CES 2025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SK의 두 번째 기업입니다. SK앱솔릭스, SKC의 자회사인데요. 이번에 유리기판을 공개를 했고 유리기판을 통해서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SKM무브인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에 SKM무브는요. 액침냉각 솔루션을 공개를 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시 한번 액침냉각 솔루션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업은요. 사실상 이번 CES 2025를 이끌었다라고 봐도
이 무관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번에 SK는요, CES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차세대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HBM도 그랬고 유리기판도 그랬고요. 액침 냉각도 그랬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상향한다. SK하이닉스 HBM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이 조건 하에 SK하이닉스 24만 원대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기업들이 이번에 내놓은 제품들 하나하나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CES 2025에서 HBM3 16단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3GB 칩을요, 보시다시피 16단으로 이렇게 쌓은 것이 HBM3 16단입니다. 16단으로 이렇게 쌓여서요, 총 48GB의 용량이 된 건데 이전보다 확실히 용량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즉슨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SK하이닉스가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선두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됐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MR-MUF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신영증권에서는 이렇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이 내놓은 거 함께 보고 가시죠. 네, 이번에는요, SK 앱솔릭스가 내놓은 겁니다. 네, 유리기판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유리기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의 변형이 적고요. 또 미세 패턴 구현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단 반도체 패키징에 굉장히 적합한데요. 수동 소자를 이 유리기판 안에 탑재할 수 있어서 두께도 더 얇게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의 기판이다라고 불리는 건데 이번에 또 특징적이었던 게 SK 앱솔릭스의 김성진 CTO가 직접 나와서 프라이빗 부스에서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 직접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리는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크랙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요. 김성진 CT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K가 10년 동안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크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 조성부터 코팅 등 손상 방지 노하우를 계속해서 연구해왔다. 이게 하루아침에 내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10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해온 것이다. 라고 프라이빗 부스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고 SK 앱솔릭스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이번에 CES 2025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물론 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유리기판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SK 앱솔릭스는 꾸준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C의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주가가 좀 탄력을 깊게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아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말고 이어서 또 있죠. 액침 냉각도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서버를 좀 식히기 위해서 액체 서버를 담그는 솔루션입니다. SK 엠무브가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액체를 제공하게 됩니다. SK 엠무브의 이전 사명이요. SK 루브리컨트인데 루브리컨트는 윤활유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K 엠무브는 액체 서버를 담그는 이 솔루션을 계속해서 좀 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액체를 제공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도 시장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테크 업체들은 1, 2년 전부터 액침 냉각을 적용해 왔는데요. 24시간 동안 5에서 6년 정도 앞으로 가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액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부품에 열화가 있을 테고 금속도 부식도 있을 테고 액체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SK 엠무브가
정부가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앞으로 블랙웰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전력량의 1,600W를 초과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액침 냉각은 더 상용화가 더 다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앙에는 SK Enmove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CES 2025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왔는데요. HBM 보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유리 기판, 세 번째로는 액침 냉각 보고 왔는데 모두 다 SK가 선두에 앞서가는 그러한 기술들이기도 하고 1월 한 달 동안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2주 동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오는 세 가지 테마가 바로 이 세 가지 HBM 그리고 액침 냉각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유리 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 가지 이슈 그리고 SK그룹주들은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업종별로 주목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조선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 주요 종목들 다시 한번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선주의 동반 강세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조선사업 견제로 글로벌 선주사들의 한국산 발주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조선주들 수혜 입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임기 시작을 앞두고 조선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SM의 오늘 또 주가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를 데뷔시킨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주가 3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75,00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신인 8인조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앞서 지난 12일 SM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서 데뷔를 예고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츠투하츠는 지난 2020년에 에스파 이후 약 5년 만에 출격하는 SM의 신인 걸그룹으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에 역시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조 원 규모의 위탁 개발 CMO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수주 공시를 발표한 겁니다. 고객사는 유럽의 한 제약사로 알려졌고요.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약 6년입니다. 회사 측은 매출 기준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SKC 등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성장 기대감에 동반 강세가 또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CES 행사에서 SKC의 유리기판 사업과 관련해서 SK의 최태원 회장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올해 2분기에 대량 생산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피롭틱스의 흐름도 돋보이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에서 이날 피롭틱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고 피롭틱스가 다수 장비 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납품한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리 기판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분과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금일 일단 조선주 중에도 미국 필리조선소 관련된 수혜를 예상한 하나오션이 급등세가 좀 연일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은 지난 연말 미국 의회에서 발의가 되었던 미국 조선업 강화법
영향도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중국과의 해상 경쟁에서 뒤처짐을 좀 인식하고 미국의 조선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를 되돌려보라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 당분간은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체들에게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의 밸류를 좀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내러티브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선별적 국가 수주를 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실적도 향후 2년 이상 쌓아놓은 수주장고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섹터로의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취임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확정적인 화상 연료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스도 국내 조선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듣고 왔습니다. 이 밖에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도 있으실까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지난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에 일단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국은 팀 코러스를 일단 구성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략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번 MOU를 구체화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두 회사는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일단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중동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제 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MOU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지만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자금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시장을 지키려는 일단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력 파트너로 일단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로 SMR 관련 수주가 올해 내년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 전력 부족과 관련된 내러티브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업체라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작년 7월 25,000원 고점 터치 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현재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7월 고점이었는데 순저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2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파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현대로템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현대로템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한화시스템인데 방산주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ST현대일렉트릭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섯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첫 번째로는 JYP 엔터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잘 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원텍, 4위권에는 이오테크닉스, 3위권에는 HLB 테라퓨틱스, 2위권에는 실리콘2, 1위권엔 테크윈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금 크게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 엔솔 매수하고 있네요. 세 번째로는 한화시스템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한화시스템이고요. 네 번째로는 HD현대마린엔진, 다섯 번째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5위권에는 하나금융지주, 4위권에는 한미반도체 자리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3위권에는 유한양행, 두 번째로는 네이버, 첫 번째로는 한화오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디어유를 5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안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JYP 엔터 SM 디어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택, 네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한국첨단소재,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강세 유지해주고는 있는데 코스피 쪽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그냥 하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좀 만족스럽다 정도로 저는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이맘때쯤이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나도 멋지게 올라오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중에서 작년에 꼴찌였던 한국 증시 올해는 1등이다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한 템포는 숨고르기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이렇게 눈치 보기 정도 하면서 오히려 살포시 강세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휴식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휴식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연초에 나왔던 수익률 못지않게 그 이상의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올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1월 중순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직 1월도 안 끝났죠. 12월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휴식 취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 잘 잡으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은 제한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핵심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월만 되면 항상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글로벌 IB들이랑 다 해가지고 1.7% 정도의 낮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제일 낮은데 1.4%까지 낮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악재성 요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 지금 잠깐 휴식 구간이니까 말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은 얘기 나왔다가 이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고 불안하고 하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생각나시라고 고의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안 좋은 뉴스만 있느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엔비디아에서 또 안 좋은 얘기 나왔었는데 또 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쪽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수주 공시 같은 부분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가 혼재되어 있다. 그중에서 잘 필터링해서 어떤 뉴스가 진짜이고 우리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발열 이슈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고요. 자,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기특하게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사실 이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큰 의미는 없어요. 기분 탓입니다. 자, 지금 2,500포인트 돌파 시도한 다음에 크게 안 밀린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아예 땅굴 파고 내려가서 2,400도 이탈하고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별한 이런 대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금 구간은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대신 환율이나 이런 변수 부분들이 해결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가기보다는 2,500 돌파 시도하고 눌림목 구간 한 템포 쉬고 그리고 나서 또 천천히 움직이는 거다.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거다라는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월 효과는 코스피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중소형주, 코스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센스가 너무 좋으시죠? 바로 코스닥 화면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730포인트 쪽으로 붙어가다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승 N자형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상승하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 지지받은 힘을 받아서 저항을 돌파해 나가기 때문에 상승 N자형이다. 그런데 정말 강한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가격 조정을 아래로 받지 않고 아래로 받으려다가 무언가 매수에 의해서 계속 횡보하다가 그냥 돌파하는 경우들이 간혹 존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제 뭐 재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이렇게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나오고 간혹 가다가 한 5년에 한 번 정도의 코스닥에서 한 번씩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어제 조금 삐져나온 듯 싶더니 결국에는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포착해서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1월 효과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효과는 1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월까지는 연장선상으로 이어진다. 이미 행사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다음 달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고 계속 연이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큰 행사는 CES입니다. 언제나 매년 그 해의 가장 큰 트렌드를 제시하는 곳이 CES였으니까요. 그 정도 파급력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이 1월 효과 끝나지 않았다. 한 번 상승하고 나서 한 템포 휴식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섹터들 많이 있을 거고 이제 트럼프 취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일주일 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으로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미리 상승한 섹터들 같은 경우 오늘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좋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혹은 슈팅 과정이 나온 이런 섹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취임 이후에 한 템포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취임과 동시에 이제 제로 노출을 해서 한 템포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하면서 분할 매도로 해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확인하고 다시 사는 게 좋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간단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뭐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발열 이슈 때문에 고객사들이 주문했다가 잠시만요. 이거 지금 못 쓰겠는데 이거 말고 기존 제품으로 다시 주세요라고 오히려 반품 신청을 하고 나중에 받을게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또 이제 주가도 하락하고 이제 위기설이 나왔었는데 위기설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발열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점점 더 많은 연산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발열 이슈가 또 눈앞에 또 다시 다가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슈는 아닌데 엔비디아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저전력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할 테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블랙의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에 뭐 고객사들한테서 좀 이제 신뢰를 잃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브로드컴에서 주문형 반도체가 나와서 이제 엔비디아를 정말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지금은 이제 뭐 테스트는 뭐 다 마치고 이제 주문은 들어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좀 익숙한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PC 시장 있죠. 가정에서 쓰고 사무실에서 쓰는 이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 CPU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 대부분 다 인텔 제품을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일부가 이제 AMD 제품을 가져다 쓰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10나노 이하 쪽으로 해서 미세 나노 공정 들어가는 거 어려웠고 발열 이슈 못 잡고 해서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인텔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것과 저는 엔비디아의 시대는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주가 상승 동력을 볼 때 약간의 불편함 가질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의 빌미 정도로 핑계 정도로 사용한 뒤에 뭐 다시 한번 이제 뭐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저는 이 부분도 엔비디아가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랑 뭐 해소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도체 다시 보기 편을 통해서 반도체주 어떤 종목들을 지금 또 이제 쉬는 구간에서 봐야 되는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말로 없는 이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초 들어서 이제 반도체주들의 상승세 돋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주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꼽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면 HBM이고 HBM 하면 또 SK 하이닉스인데 저번 주에 주가 20만 원 선 올랐다가 현재 다시 19만 원 선으로 내려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하이닉스는 이런 뭐 HBM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 할 때 항상 뭐 안타에서 이루타 정도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하이닉스가 못 가서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인 건 당연한 거예요. 대장주인 건 맞는데 상승률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직하게 이제 타격을 한 이후에 홈런을 날리지 못하면은 이제 다리가 느려가지고 멀리 못 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뭐 타자들이 있죠. 실제로도 그런 것처럼 발이 그렇게 빠른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HBM 대장주이지만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안정성 있는 종목이라서 큰 비중을 실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랑 뭐 TSMC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 협력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직도 20만 원 못 넘어가고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뭐 기관 같은 경우도 눌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더욱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멘텀이 하나 더 늘었죠. 브로드컴에 관련된 이슈가 들어옵니다. 자, 하반기에 HBM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뭐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가 오늘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HBM 연간 생산량입니다. 2023년에 3만 장을 생산했던 SK하이닉스가 작년에는 10만 장이나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보면 작년에 레거시 반도체 쪽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HBM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나 전체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였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잘 안 되는 부분보다는 잘 되는 쪽으로 생산량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원래 올해는 14만 장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반기에 보니까 전략을 수정해서 17만 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반기에 브로드컴에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은 약 3만 장 정도가 브로드컴에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3만 장 다가 아니더라도 이제 엔비디아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좀 대형 고객사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SK하이닉스에는 이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점점 크게 늘린다, 보유하신 분들 늘리시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장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종목 SK 하이닉스 안타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루타 종목은 역시 코스닥에서 꼽아주셨는데 IS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BM 테스트 소켓으로 실적 성장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계속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제 HBM 국내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산이 안 됐지만 향후에 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대다수의 국내 장비사들이 이제 이미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빼면은 올해 시작되는 곳들도 꽤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테크윈도 그렇고 뭐 이제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테스트 소켓을 통해서요.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브 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뭐 이제 패키징이랑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분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런 수율 문제를 좀 미리미리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기존 층이 있는데 HBM이 쌓는 거 아닙니까? 쌓기 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뿐만 아니라 NPU 쪽에도 테스트 소켓을 작년 여름에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했습니다 하고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에이직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에이직은 주문형이니까 브로드컴, 마블 이쪽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드컴 쪽이나 이런 고객 다변화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ISC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도 양산에 이제 들어가서 테스트가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ISC가 SKC에 인수된 기업이라는 것만 보면 SK그룹 계열사 쪽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리노공업 소개해드릴 때 ISC랑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은 ISC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ISC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ISC 2루타 종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주 안에서 계속해서 기대감 많이 받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4거래일 연속 조정 받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이 종목을 오늘은 호타준족의 핵심인 3루타 종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레이저 마킹 분야의 선두주자로 해서 뭐 마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레이저로 이렇게 그리는 이런 이제 과정을 하는데 뭐 레이저 커팅이나 그룰링 이런 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TSMC의 협력사가 된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 기업의 거의 뭐 독점 수준이었는데 한국 기업이 TSMC를 돌파해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뜻깊은 이런 뭐 이슈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제품 이제 레이저 스텔스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기존에는 우리가 좀 따라가서 일본의 영역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점점 영역을 확장하다가 이제는 먼저 앞서 나가는 분야가 생기고 일본의 자리를 미리 선점해가지고 다 빼앗아올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처럼 이 종목도 유리기판 UV 레이저 드릴러 성능 검출 테스트를 이제 다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HBM 이슈의 차세대인 유리기판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이런 반도체주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추후의 성장성까지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루타, 3루타 종목 모두 유일기판과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요. 함께 잘 공부해 보시고 종목 잘 선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만루 홈런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가시죠. 네, 말로 홈런 종목들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로 홈런 종목 1월까지 해서 3종목 달성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충분히 달성을 하고 이제 초과 달성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까지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한 종목이라도 좀 더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윙은 70%대까지 가야 돼서 아무래도 조금 기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종목들이 한번 또 힘을 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말로 홈런 달성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에 왔을 때는 비중 축소하면서 이제 줄일 수는 있지만 돌파하거나 눌림목 구간에서는 다시 사는 오늘의 반도체주처럼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물량을 늘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조선주는 올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의 만루홈런 종목들 점검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망의 만루홈런 종목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반도체주 안에서 가장 좋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가 초반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저렴한 이제 뭐 비싸지 않은 자동차를 가지고 좀 이제 튜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손을 보는데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는 순정 자동차라고 하죠. 그래서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HBM이나 이런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계속 유리기판을 같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설명드렸죠. 자, HBM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좋은데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 HBM 관련주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HBM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원고를 이제 작성해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다시 한번 뭐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방송국에 오는 사이에 또 이제 공시랑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108억 정도 되는 규모였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랑 또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에 뭐 하나인더 이제 하나정밀기계 이슈가 있었으나 아직 뭐 퀄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덜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확대가 되는 이런 물량을 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제가 물량 늘어나는 거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제가 볼 때 한미반도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종목이고 캐시카고 확실한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가격적으로 넘어가면 지금 10만 원이 회복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10만 6천원에서 7천 원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만 5천 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포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2만 원 단위로 제가 이렇게 저항선을 그어놨죠.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는 12만 원, 2차 목표치는 14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14만 원이라고 했다고 말로 없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타격은 돌아오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로 만약에 10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9만 5천 원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뭐 9만 원 구간에서 사시던가 아니면 10만 원 회복할 때 다시 보면 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실 분들은 그렇게 9만 5천 원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소식도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롱론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계속해서 만롱론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AI 안에서 시장에 많은 테마가 탄생을 하고 주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의 곽병렬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파이널샷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CES 2025가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물리적 AI를 또 이제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CES에서 보여준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AI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 이게 뭐가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AI라고 하면 굉장히 무형자산 내지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영리하게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AI를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와 좀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네. 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할 때도 뭐 로봇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물류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AI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세계와 굉장히 좀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잘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옴니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좀 접목시키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좀 와닿게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와닿는 접점이 많게 되면 산업별로 굉장히 좀 맞춤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들마다 제조업이면 제조업, 의료는 의료, 물류면 물류. 어떻게 보면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AI를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영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구축해주겠다라고 하는 답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큰 화두를 제시해줬고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AI 하면은 머리에 그려지는 게 잘 없습니다. 그냥 미래 세계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리적 AI,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AI를 또다시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좀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CES 보시면서 좀 이 기업 괜찮았다라고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CES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게 기조 연설자들이 누구냐. 그죠. 그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IT 트렌드의 주역들에게 어떻게 보면 키노피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분이 바로 젠슨 왕이었죠. 그죠. 당연히 젠슨 왕의 이번에 기조 연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함의를 많이 줬고 사실은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젠슨 왕이 어떤 얘기를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네. 자동차와도 굉장히 좀 접목되고 앞으로 할 게 많다라는 것들 때문에 또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사실은 AI 가속기 차세대 가속기를 또 젠슨 왕이 이번 기조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RTS 블랙엘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차세대 라인업을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차세대 라인업을 공개하면 당연히 이 차세대 라인업을 누가 또 만들고 그 생태계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지를 사실은 우리는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할 그죠, 수밖에 없는 생각하죠. 거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설왕설래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접목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생태계에 우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좀 주목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그 기조연설사가 아주 굉장히 좀 재밌게도 이 델타항공 CEO가 이번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델타항공이라고 하면 항공사인데 우리나라 보면 대한항공 같은 건데 이게 무슨 AI랑 그리고 이 CES랑 잘 맞는 건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AI를 잘 활용했을 때 기존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줄지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내준 거라고 생각이 그죠. 되거든요.
델타항공 아마 주가를 보시면 항공주 치고는 굉장히 주가도 좋은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증명을 했기 때문에 CES가 이렇게 기존의 어떻게 보면 IT 트렌드를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또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였다. 이렇게도 또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AI로 이제 돈 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말씀해 주셨던 거 앞에 두 기업들 이러한 포인트 들어봤을 때 투자 포인트랑 연결하면은 어떤 것들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가 그림을 좀 한번 준비를 네. 해봤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서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AI 제가 그린 이제 가치사슬 구조도라고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생성형 AI가 처음 생겼을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기업은 당연히 생성형 AI를 만들었던 오픈 AI라는 기업일 거고 그죠. 오픈 AI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없던 AI 어떻게 보면 모델을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초고대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기업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생겼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동이 되려면 이 커다란 어떻게 보면 AI 모델이 가동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AI 반도체 같은 그죠,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와 이제 뭐 같은 가치사슬에 있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AI 인프라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I 거대한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돼 있는 그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사실 이 기간 동안 2022년 저점 대비 거의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텐베거가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인프라가 되게 각광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를 그죠. 이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인프라가 이제 갖춰진 거잖아요. 초고대 AI 모델은 있고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으면 이 인프라에서 이제 뛰어놀 기업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가 기존에는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리고 어떤 아주 극소의 전문가들의 영역이로만 생각됐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은 누구나 그냥 챗GPT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구글 들어가서도 요즘에 그냥 생성형 AI 누구든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맞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구에게나 이제 배포가 되고 이제 이런 시대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생성형 AI라는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애플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애플의 아이폰에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앱들이 네. 나중에는 거기서 템버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IT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부터는 좀 많이 더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템베거가 나왔습니다. 템베거 어떤 기업이냐?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이제 팔란티어. 대표적으로 네. 여기서 이제 템베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 여기서 이 운동자 AI라는 운동장에서 아주 마음껏 뛰어놀 이 소프트웨어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템베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좀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되면 이 AI를 이용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최적화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부터는 뭐 소프트웨어 내지는 AI를 가지고 아주 잘 가지고 놀 만한 기업들 중에서 아마도 주가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AI 인프라를 누가 잘 만드냐 그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누가 잘 활용하느냐 그거를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투자에 있어서 뭐 변수라든지 이런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AI 지금 오픈 AI의 그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소라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뭐 이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그 무형자산 가치는 과연 누구 거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니면 이제 또 얼굴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초상권 문제들이 또 그죠. 생기겠죠. 당연히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리고 무형자산 가치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게 맞느냐에 그죠. 그 이슈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좀 잘 쓰는 사람들은 또 소득이 많이 늘 건데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거에 대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기술이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런 변동성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한국 쪽으로 좀 무게를 옮겨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AI 쪽에서는 투자가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물론 한국에도 그만한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훌륭한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사실 미국에서 지금 앞서 나가는 요 AI 시장 그리고 그 선도하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뭐 주목하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일단은 업종들 중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종도 저는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 종목은 뭐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죠. 그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킬링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또 이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많이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은 지금 우리가 되게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기존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번 좀 생성형 AI가 뭔가 시너지가 날 가능성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올해 또 실적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전체 업종이 한 5조 원 정도밖에 이익을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6.2조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네. 작년보다 이익이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차치하더라도 이익도 좀 개선된다라는 것들도 이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두 번째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이 미디어 엔터 네.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하나 가지고 나온 그림이 이 AI 아이돌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 플레이브라고 하는 이 아이돌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브라고 하는 아이돌이 굉장히 놀랍게도 아마 비비의 그 밤양갱이라는 노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그 비비의 밤양갱 1위를 어떻게 보면 뺏은 대표적인 아이돌인데 그런가요? 이 실체가 없는 AI의 버추얼 어. 아이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사실은 AI가 기본적으로는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AI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가요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무형 자산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엔터가 이런 것들을 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상상력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보다는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죠. 올해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아마 순이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AI가 최적화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는 업종도 미디어 엔터다.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주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 아마 지난해 크게 또 조정을 받았던 업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 쪽도 역시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곽병열 센터장과 함께 AI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오름세마저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주유소에서 평균 기름값이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정유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S오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S오일 4분기 이익 개선 흐름과 함께 1분기 추가적인 증액도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제품의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의견인데요. 유가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지난 3분기에 재고 관련 손실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됐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휘발유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배럴당 9.3달러에서 12월에 11.3달러로 확대되면서 정제 마진이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4달러가량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분기에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 예상을 했는데요. 가스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난방유의 수요 확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와 실적 추정치 모두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다른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전망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유한타증권에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실적은 글로벌 증설 감소에 힘입어서 회복세 기대된다라고 전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7.8%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더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영업이익이 2,47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44%나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석유화학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유의 성수기 효과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유가의 동향과 전망 함께 살펴보시면서 S오일 등 정유주에 대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WTI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보니까는 브렌트유는 80달러를 넘었고 배럴당, WTI는 이제 80달러 선 거의 가까이까지 다가선 상황인데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주가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오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원유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종목은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적으로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는 아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그 관련 종목이 지금 같이 연동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면은 한 번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주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국제유가가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맞는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관련주는 글쎄 움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보다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원유들 이제 급등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주도 무슨 석유 이런 써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제 앞서서 S오일 관련돼서 약간 좀 브리핑이 있었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좀 환경이 좀 처해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이제 이란이나 러시아산을 인도를 통해서 굉장히 싸게 이제 제재받는 나라들의 원유를 인도를 통해서 우회로 굉장히 싸게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 정부가 실제적으로 이들을 이제 입항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가장 좀 크고 이제 화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원유를 싸게 들어오면 당연히 화학 제품들의 가격도 싸지기 때문에 S오일도 관련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S오일의 가장 중요한 지금 영업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이제 산둥 지방에 티포트라는 이제 정유 하는 정제하는 시설이 있어요. 왜 티포트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여수처럼 이렇게 큰 산단이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티포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중국 전체 그 정제의 그 한 17% 정도 차지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다 없애버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오일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느낌이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한 가지 좀 약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원유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실 원유 관련주 이제 유가 상승 관련주를 사시지 마시고요. 유가가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판단해 쓰시면 원유 선물용 ETF를 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원유 선물 ETF는 100%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보통 유가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종목 하나 고르라고 하면 S오일 그다음에 유가 상승이 여기서 추가로 나온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냥 원유 선물 ETF 요거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탄력을 받기에는 힘들 것이다. S오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WTI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 종목들이 조만간 한 번 정도는 조금 이제 자극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올해 1월 1일 날부터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경유하는 이제 러시아산의 가스관을 이제 유럽 수송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스관을 잠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소폭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미국 정부가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을 비롯한 개인 단체 200곳 이상의 이 러시아산 석유를 몰래 수송하는 유주선 180척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재를 발표했기 때문에 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한 번 더 상승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또 최근 또 이제 흐름을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스관이 하나 더 이게 나오는 이제 가스관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가스관이 있는데 이제 그쪽을 또 이제 공격을 받았다.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또 강력한 또 급등력이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러시아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80 근처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WTI 기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흥구석유나 이제 GSE 같은 경우를 보니까 며칠 안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살짝 이제 차트상으로 좀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격 3,295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3,220원 정도 자리까지 요 짧은 폭에서 오늘부터 한번 좀 모아가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상승력이 시간 외로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은 최소한 3,600원 정도 자리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6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좀 시세가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지금 요 음봉의 중간 가격 라인 대략 한 3,800원 정도 라인까지 한 번 더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의 향방을 두고는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의 분석을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는 $85 선에서 $90 선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또 시선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 이 구매자라든지 판매자 자체가 이런 제재들 잘 피해서 판매를 하고 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국의 국제 유가 흐름 함께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꽤나 지금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그 이외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올해 엔터 3사, JYP와 SM, YG의 주요 전략 키워드는 신인입니다. 엔터 3사 모두 신인 론칭을 예고하거나 확정한 상황인데요. 이들의 성공 여부가 올해 엔터 3사 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신인을 선보이는 엔터 기업은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7인조 보이그룹 킥플립의 얼굴을 지난 6일에 공개했는데요. 서바이벌 라우드를 통해서 선발된 이계훈과 이동현 등의 멤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알려졌었던 인물들에 더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월 20일 정식 데뷔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NH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에 공개된 멤버들에 대한 K-팝 팬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건데요. 최대 약점이었던 저연차 라인업의 부진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JYP에서 보이그룹을 공개한다면 SM에서는 걸그룹으로 또 상대하게 됩니다. 8인조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론칭을 예고했는데요. 에스파 이후 약 5년 만에 출격하는 SM의 신인 걸그룹입니다. SM은 그동안 걸그룹으로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줬었죠. 특히 작년 한 해 에스파는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면서 그야말로 걸그룹의 대세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에스파 이후 등장하는 만큼 기대감 더 크게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SM 창립 30주년인 올해 데뷔하는 그룹으로도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다가오는 2월 24일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SM이 지난해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고 체제 재정비, 자회사 부진 등의 비용 부담으로 전년 대비 감익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는 달라질 면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2월 데뷔를 확정한 데다가 북미 법인에서는 디어 앨리스가 2월에 정식 데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YG에서도 올해 안에 보이그룹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그룹이 나온다면 이 역시 5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신인 보이그룹입니다. 이렇게 3사에서 모두 2025년 전략을 신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신인 타이틀은 어떤 팀이 거머쥐게 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S 에코에너지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5.5% 넘게 상승하면서 38,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LS 계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LS 계열사들은 주가가 정말 크게 탄력을 받고 있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구리 가격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성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변압기 관련주들이 사실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뭐 계속 서프라이즈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주들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골라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쁘지는 않죠.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진 않은데 좀 약간 변압기 대비해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24년도 기준에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보통 케이블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케이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쓰는 통신 케이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에코 에너지 같은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크죠. 실질적으로 이 통신 쪽이 조금 더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이름이 LS 전선 아시아였었죠. 왜 LS 전선 아시아라고 명명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베트남 기준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영업 활동을 넓혀왔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 이제 미국 쪽에 어떤 수출 같은 경우도 계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고화 케이블은 미국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죠.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베트남이 지금 전력이
인프라,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에코에너지 실적이 단기간에 이제 뭐 어떤 작년에 좋았던 실적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LS 전선과 LS 에코에너지는 좀 약간 활동하는 지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서로 이제 교차 세일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차 세일링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LS 전선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대신 팔아주고 이쪽에서 이제 에코에너지가 필요한 건 대신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시너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도 부담 없겠죠? 사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1조 원이 좀 넘는 실적은 이쪽의 섹터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기는 좀 약간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LS 에코에너지, 말씀처럼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이 변경된 그런 기업인데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도 실적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최근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를 다 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장의 주인공은 사실 LS 계열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인데 오늘 주가가 14% 넘게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는 3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정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탈피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테스나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이죠. 이제 주로 이 반도체 원판 웨이퍼 단계에서 진행하는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완료 이후 출하 전에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종합 반도체 회사나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의 물량을 좀 수주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 이제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차량용 시스템 온칩 관련 매출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략 한 8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공장 가동률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다시금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물량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작년 7월이었죠. 작년 7월부터 이제 2027년까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2,200억 정도의 이제 시설 투자도 이번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더욱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차량에 탑재되는 이제 이미지 센서 이쪽도 지금 이제 사업 역량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이제 AP 엑시노스 2500이 있죠.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탑재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규 폴더블 폰에 만약에 이제 이 AP가 탑재가 된다면 그때부터 또 제2의 시너지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좀 긍정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발견을 했을 때보다 지금 시세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14%까지 지금 시세가 더욱더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세 상승력으로 인해서 이제 일목균형표상 선행스팬도 지금 이제 양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좀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지금 가격부터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28,5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 올 하반기 정도 수준까지 한 4만 3천 원 정도 내지는 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산 테스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주가 부담이 있지만은 앞으로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가 좀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슈팅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함께 주가 탄력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보고 갈 텐데 7% 급등세 오늘 25,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하면은 이 IT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는 종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의견을 긍정적으로 내면은 실적이 안 나오고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내면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기업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OLED 쪽이 쓰이는 쪽이 이제 TV
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쪽에 쏘이기 때문에 각자 그 제조사들의 재고라든가 아니면 만드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가동률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애먹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서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서부터 디스플레이를 LTPO로 전환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었는데 LTPO라는 것은 로 템퍼레이처라고 해서 이제 저전압, 저온도, 저열이 내는 그런 가벼운 디스플레이 보면 되는데 이게 쓰이면 이제 휴대폰이 안 꺼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켜진 상태로 써도 될 정도로 배터리를 안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요게 이제 아이폰 17서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아이폰은 평균적으로 이제 9월 달 첫째 주에 발표를 하죠. 그때까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OCA 필름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실질적으로 이제 필름이라기보다는 접착제가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도 하는데 지금 마켓 쉐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전기차 이제 방열 필름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약간 지연이 됐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도 가동 연기를 했고,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업황 회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신규 모멘텀으로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방열 필름이나 2차 전지의 수산화 리튬 공장 가동 연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 출시까지 아마 계속해서 뉴스는 나올 테고요. 그때마다 모멘텀 부각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보고 갈게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은 KH바텍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14% 넘게 급등세, 9,2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0,000원대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오전에 한 8,500원대 이제 찝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장중에 27%까지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마그네슘,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소재를 활용을 해서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 IT 기기, 외장재, 내장재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조립 모듈까지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KH바텍 하노이 법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메인 하우징과 커버를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부품 기업으로도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자동차 부품 사업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 지난 12월에 이 LG에너지솔루션 미주 공장과 2,656억 원 규모의 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엔드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 쪽으로도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도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두산 테스나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 스팬이 이제 우상향 기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지금 한 9,2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요 구간부터 대략 한 8,900원 정도 다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와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H바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양시장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래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올려놓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마무리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조선기자재 쪽이라든가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특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들이 저점에서 좀 되돌림이 좀 나왔다라는 점이 오늘 코스닥의 강세를 요인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변수 자체가 좀 넓은 흐름들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들이 코스피나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2,500선을 좀 올려놓긴 했으나 당분간 강한 돌파라기보다도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3일부터 시작됐고 16일 날 마감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들은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런 섹터별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500선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좀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 특히나 CDMO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이 연초를 맞이해서 파이프라인 5종에 대한 부분들도 타임라인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신약 바이오시밀러 5종 제품에 대한 흐름들도 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매출 5조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박스권 자리를 이용하셔서 공략하시기에는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감의 전략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장 막판에 상승폭 넓혀가면서 양대지수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갔었던 국내 증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10시 기점으로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었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을 뽑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미국의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 판매 호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3%대 상승세 나와줬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LNF 역시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에서 2차 전지 쪽 업황 자체가 최근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또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제가 이제 목표로 봤었던 105만 원 이제 부근대까지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줬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멘텀을 볼 때 이 대규모 수주 관련 소식들 추가적으로 올해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펀더멘털 측면이나 모멘텀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시세를 한번 내주면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와주는 모습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기간이기 때문에 16일까지 또 진행을 하잖아요.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아직까지는 세론으로 주가가 빠지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처럼 시장이 특히 코스닥 시장이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보통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약바이오 지수와 커플링 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약 지수와 커플링 되기보다는 사실상 2차 전지 이런 관련 섹터로 인해서 흐름이 좀 강했고 개별 종목들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000여 종목 가까이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발 그런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미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국내 증시도 월요일장 흐름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세에서는 사실 되돌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인 PPI와 CPI가 발표가 되죠.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제 지표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의 이런 또 금리 방향성에 또 추가적인 영향을 주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증시 흐름이 우호적으로 가주기보다는 이런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오늘 밤에는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지수 그래도 2,500선 위에서 현재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4%대 오름세 시연해내고 있고요. 2,50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넘게 올려주면서 현재 구간 7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동반해서 출회됐다라는 점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수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이 됐고요. 개인 나홀로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14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다 어제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업종들이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첨단 기술 쪽, 반도체라든지 AI 쪽 안에서 순환매가 강력하게 돌았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강력하게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쪽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의 조정에 들어왔고요.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또 크게 또 쉬어갔던 2차 전지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아쉽게도 2,500선 약간 좀 못 미치는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500선보다 약 3포인트 정도 아쉬운 2,497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1.3% 넘게 상승하면서 71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대형주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3,900원대, 54,000원대 살짝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도 3% 넘게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강세를 보이나 했더니 다시 한번 상승 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19만 5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엔솔 3% 강세 35만 8천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강세 10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현대차도 1% 가깝게 상승세 2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LG엔솔이 가장 강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8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오늘 좀 강했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면은 기아가 1% 강세, 우선주가 1% 하락, KB금융이 0.5% 하락세, 네이버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2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그나마 좀 유의미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LG 엔솔이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포스코홀딩스도 1% 가깝게 상승을 나왔습니다. 다만 이외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HD현대중공업 약보합권, 신한지주 1% 하락세,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삼성물산 0.3%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앞서서 저희가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고 왔습니다만 LG 엔솔이 강했는데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더라도 오늘 양극재 쪽 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 7% 넘게 강세, 에코프로도 5.6%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확실히 강했습니다. 전기차 밸류체인단 자체가 좀 강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모두 다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 신차 모델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강세 탄력 나타냈고요. 알테오젠도 3% 가깝게 급등세, HLB 1.5% 넘게 상승 탄력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강했습니다. 4% 넘게 다시 한번 반등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시면은 엔캠 4% 넘게 강세 달력 보였습니다. 15만 4,400원대, 리가겐바이오 강보합권, 삼천당제약 강보합권, 클래시스가 3% 넘게 밀렸습니다. 5만 1,100원대, 휴젤도 2.4% 넘게 밀리면서 26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알테오젠 쪽에 좀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이외에 2차 전지 쪽은 대체적으로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끌어졌고요. 엔터주와 게임주도 코스닥 안에서 돋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주의 강세에 이어졌고요. 조선주의 강세가 기자재 그리고 해운 쪽까지 온기가 퍼졌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의 새해 첫 금통위가 또 열릴 예정인데요.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강정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정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제 내일장은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좀 데이터에 민감한 장세가 질 수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최근에 거의 뭐 1,480원대까지 치솟다가 1,480원에서 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 연속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번 이제 16일에 그러니까 오는 16일 금통위 쪽에서 이 금리 인하 여부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하느니 그럼 세 번째 3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거고요. 사실 실물 경기를 체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IMF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미국과 또 금리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히려 환율 상승을 또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채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금통위 쪽에서 이 환율을 좀 고려를 해서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결과 인하 결정이 지금 상충할 경우에는 이창용 한흥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결정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 불확실성이 이번 주는 좀 이 금통위의 발표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거기에다 이제 미증시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이번 주 증시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의 많은 주식들도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또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실적 관련해서는 항상 실적 발표 시즌에 눈높이가 높아져 있으면 그 예상 컨센서스만큼 잘 나와주지 못하면 오히려 어닝 쇼크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미증시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 국내 시장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주 이제 중반부 15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는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금융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요, 컨센서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맞는지 여부도 나오겠지만 가이던스도 함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높아진 눈높이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이던스도 함께 나오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미증시가 다시금 이제 랠리 장세로 펼쳐지는지 그런 이제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섹터가 지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좀 연속성을 띠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는 최근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금 순환매가 다양한 지금 종목들 딴에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사이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이제 찍은 그런 종목들도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또 다시 이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좀 이탈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양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총가 마감까지 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의 마무리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금통위 쪽에서 결과만 좀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시장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잘 나와준다 한다면은 시장 추세가 다시금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아나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체크해 나가시는 쪽으로 시장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실적들 눈높이 따라서 어떤 실적이 찍히는지 또 실적 가이던스는 어떤 숫자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장 수요일인데 시초가 공략주로 좀 어떤 종목을 준비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순환매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또 취임식이 취임이에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래도 만약에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섹터가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주 로봇. 주목해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인수 소식이 나왔고 올해는 이제 콜옵션까지 이제 완전히 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작년 지금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지금 가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 섹터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끌어나가는 대장주 역할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삼성도 로봇의 진심이고 사실 이제 삼성보다도 그에 앞서서 현대차라든지 LG 쪽에서도 로봇 시장에 굉장히 좀 빠르게 뛰어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장사라든지 내지는 두산 로보틱스처럼 두산이 아예 또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산업군의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만큼은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은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저출산도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내에 넘어와서 제조업에서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협동 로봇이 대표적으로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들고 있는 이 협동 로봇이 지금 많은 또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이 협동 로봇을 많이 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저는 또 경쟁력이라 본다면 협동 로봇 시장이 사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F&B 같은 식음료 시장에서도 쓰이고 커피 바리스타 이런 로봇들도 다 협동 로봇이거든요. 잘 만들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의료라든지 건설 분야에서도 쓸 수 있는 게 협동 로봇 분야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11월부터 이 수술 로봇 관련해서 실증을 시행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료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달아서 또 나온 게 11월 이제 말쯤 돼서 AI를 활용한 암세포 표정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연달아서 땅땅 나와주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서 협동 로봇 분야에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분야가 이 의료 로봇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이 올해 22조 원에서 2029년도 47조 원까지 성장세를 보일 시장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데다가 특히 이제 수술용 로봇 시장 규모 역시도 2027년도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분야에서도 특히 이런 의료 로봇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또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지금 현재 구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돈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변동성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사실 이 종목은 시초가로만 공략하기엔 너무 아쉬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한다 하신다면은 58,000원 21선 이제 구간대 기준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잡아가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지금 매물대 구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74,000원 이 구간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 강력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전략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 두산 로보틱스로 알려주셨습니다. 시초가로만 공략하기엔 아까운 종목,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협동 로봇 1위 시장을 달리고 있는 데다가 폭발적인 성장세 또 기대되고 있는 의료 로봇 시장에서도 개척을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74,000원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채권 전문자 10명 중 6명이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2025년 2월 채권시장 지표에서 발표했습니다. 다만 응답자 40%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투협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 경기 침체 우려로 내수 부양을 위한 1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직전 조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 규모의 위탁 개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상 성공 소식이 전해진 샤페론을 비롯해 알테오젠 등 코스닥 바이오주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보다 1.19% 오른 102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의 한 제약사와 14억 1,011만 달러 규모의 CMO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약 개발 전문 기업 샤페로는 이날 개발 중인 염증복합제 억제 기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미국 식품의약품 임상 2비상 파트 1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거래일보다 4.47% 오른 4,44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 파마 리서치 등 다수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일 사내 공지 게시판을 통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희망에 따라 초과 이익 분배금 일부를 자사주로 선택해 보유하는 옵션입니다. 초과 이익 분배금 50%까지 주식으로 선택 가능하고 1년 보유 시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3년 성과급 지급 당시에도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카드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축소하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6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KB국민카드도 최근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하나카드도 지난 6일부터 1969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도 희망퇴직을 검토 중입니다. 카드사들의 희망퇴직 단행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속적인 인하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